안녕하세요. 고정근의 속속경제 고정근입니다. 오늘은 7월 19일 월요일 아침입니다. 월요일 아침 경제 시사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준비한 자료를 같이 보시면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경제 시사회설 귀에 쏙쏙 들어가도록 경제 기사를 쉽게 소개해드리는 명품 시사회설 7월 19일 아침입니다. 구독과 알림 설정을 부탁드립니다. 지금 현재 오늘부터 2주간 비수도권에도 4명까지만 모일 수 있는 그런 거리두기를 강화를 합니다. 특히 이제 부산, 경남, 강원 등지에 관광지 풍선 효과로 수도권에 모이지 못하게 하니까 전부 관광지로 나가는 바람에 오히려 거기 풍선 효과로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자가 나오면서 이 같은 조치를 취했습니다. 강릉은 비수도권에서 유일하게 4단계까지 적용을 하고 제주나 김해, 거제도는 3단계로 올렸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 휴가철이 맞물려 있어서 효과가 있을지는 의문이다. 이런 지적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국민의 기본권이 너무 크게 제약을 받고 있다. 이런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결국은 정부의 방역 실패로 인해서 국민들이 낮에는 4명 이상, 4명까지밖에 모이지 못하고 저녁에는 2명까지밖에 모이지 못하다 보니 사실상 저녁 생활을 거의 생활이나 또 자영업자는 저녁 영업을 거의 중단되다시피 하는 국민의 기본권 제한이 이제 너무 강화되고 있다. 그런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유럽에서는 이런 국민의 기본권 제한에 반발하는 그런 반발도 이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지방 확진자 비율이 30%를 돌파하면서 병상 부족의 비상이 커지고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지금 현재 전국 생활치료센터가 가동률이 66%에 도달하고 충청, 경북, 경남은 만실에 가까워서 생활치료센터 자리가 얼마 남지 않았다. 이런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서울 경기 환자는 인천 병원으로 이송해서 입원하는 사태까지 발생하고 있다. 그런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코로나 발생한 지도 벌써 1년이 넘었습니다만은 그동안 병상 부족 문제, 감염병 전용 병원을 위해서 예산도 배정하고 있는데 지금 도대체 무엇을 하고 있는지 저는 도대체 알 수가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민노총 집회 7.3일 날 민노총에 8천여 명 집회에 확진자가 3명 나왔다 하면 서울시에서는 광복절 모든 집회는 원칙적으로 금지한다. 이런 보도가 나왔습니다. 서울시에서 진보와 보수단체들에게 통보를 했다. 방역에 위험하기 때문에 모든 집회를 금지한다라고 라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사실은 이번 감염, 물론 변이 바이러스 감염이 크게 확산되고 있지만 갑자기 한 700~800명대에서 1200명대로 급등을 하고 또 1700명대까지 급등하면서 이것이 혹시 이 8.15 집회를 금지시키고자 하는 선제 조치가 아니냐, 그런 얘기까지도 나돌고 했습니다만은 아무튼 광복절 모든 집회를 금지한다, 이런 발표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제 7.3 민노총 집회가 불법 집회가 보름이 지났는데도 한 명도 소환 조사를 안 하고 있다. 특수본을 편성해서 엄정 수사를 밝혀놓고도 참가자 통신 정보 요청조차 조회를 안 하고 있다. 그런 지적이 나왔습니다. 민노총 앞에만 서면 작아지는 정부. 지금은 이제 불법 집회 2주 동안 손을 놓고 있다가 확진자 3명이 나오자 전원 검사한다고 뒷부어지는데 전문가들은 이미 벌써 2주 동안이나 손을 놓고 있었기 때문에 선제 대응의 골든타임을 놓쳤다. 이미 전국으로 확산됐을 가능성도 있다. 이런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난 작년 8.15 때는 뭐 엄청나게 뭐 여러 가지 그야말로 통신, 카드, CCTV 등 이잡듯이 뒤졌던 때와는 완전히 다르게
민노총 집회는 팔짱을 끼고 있다. 이런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그런 가운데 민노총은 오히려 책임 떠넘기기 마녀 사냥을 그만두라. 질병 사과를 오히려 거꾸로 역공격까지도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 보도되고 있어서 정말 어이가 없는 실정입니다. 확진자 나와도 저자세, 방역보다 민노총이 더 중요한가 하는 그런 사설도 실리고 있는 정도입니다. 이건 직무유기다 하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 가운데 문무대왕함에 아덴만에 파견했던 문무대왕함에서 68명의 어제 18일 오전 기준으로 68명 확진자가 나오면서 오늘 사상 처음으로 감염 귀국을 한다. 오늘부터 비행기를 띄워서 공수를 한다는 그런 보도가 나왔습니다. 지금 청해군의 전원이 하선하게 되는데 장병들의 백신도 못 보는 이른바 방역 선진국이라면서 장병들에게 더구나 해외 파견한 청해부대 파견한 청해부대 원들에게 백신도 보내지 못하고 있느냐 하는 이런 질타가 쏟아지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그러면서 야당은 북한에는 백신을 준다면서 파병 장병에게는 줄 것이 없느냐 그런 황당한 하다는 그런 대변인声明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난 6월 달에 대통령의 오스트리아 방문 중에 북한이 원하면 백신을 제공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한 것에서 아마 이런 얘기가 나온 것 같습니다. 북한은 백신을 지급한다고 하면서 보낸다고 하면서 우리 장병에게는 저 멀리 아프리카 아덴만에 파견된 우리 장병에게는 백신을 보내지 않고 있느냐 이런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일본의 올림픽이 4일 앞으로 다가왔는데 일본에서 지금 현재 55명이 올림픽 관계자 55명이 감염되었다 그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지금 선수촌마저 뚫렸다 이런 보도가 나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소상공인들은 저녁에 거리두기 4단계로 저녁 6시 이후에는 2명밖에 모이지 못해서 사실상 모이지 말라 하는 그런 거와 마찬가지 때문에 거의 저녁 장사를 접다시피를 하고 있는데 이 소상공인의 절망의 7월 8월이 되고 있다 그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여기 보면 2019년에 비해서 지금 소상공인 7월 8일 매출액이 예컨대 7, 8월 같은 경우에 매출액이 8,377만 원인데 작년에는 코로나로 인해서 4,500만 원으로 떨어졌다가 금년에 대유행 이전에는 한 5천만 원 정도로 회복되지 않을까 했는데 서울은 4,500만 원 정도로 회복되지 않을까 2020년에 3,900만 원에서 4,500만 원 정도로 회복되지 않을까 했는데 다시 변이 바이러스가 기승을 부리면서 이것마저 달성하지 못하고 지금 매출이 40% 이상 오히려 더 줄 것이다 하는 자영업자들의 하소연이 하는 자영업자들 67%나 이루고 있고 절반 이상이 휴업이나 폐업을 고려하고 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그런 가운데 이번 주에 진짜 열돔이 시작된다 아니에요. 진짜 폭염이 온다. 열돔이라는 게 북태평양 고기압을 만나서 한반도에 마치 도움을 씌운 듯이 그래서 이제 열돔이 만들어져서 한국이 거대한 압력소처럼 공기를 가두어서 이번 주에 도심 등에서는 최고 40도까지 육박할 가능성이 있다. 그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이런 열돔 속에서 열돔이 예상되는데 문제는 전력 수급이 비상상태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 더우면 이제 에어컨도 좀 켜고 시원한 카페도 좀 들어가고 해야 되는데 이게 지금 그렇게 되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는 게 더욱더 사람들을 숨이 턱턱 막히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이번 주 예비 전력이 4기가와트 가능성이 있다. 지금 10기가와트 이하가 되면은 이게 예비 전력의 비상이 이제 켜지는데 이제 4기가와트 가능성이 밖에 안 될 가능성이 있어서 2011년 대정전 그때는 3.4기가와트밖에 예비 전력이 없었어. 대정전에서 그때 아마 많은 분들이 기억이 나시겠습니다만 에어컨 켜는 시간도 제한되고 심지어는 가게나 모든 건물에서 에어컨을 켜지 못하고 심지어 사무실에서도 부채를
흔들면서 일을 봐야 했던 그런 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2011년 같은 대정전이 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런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현재 열돔 폭염 속에서 전력 수급에 빨간불이 켜지면서 8년 만에 비상경보 우려가 있다. 예비율이 이제 떨어지면은 지금 현재 예비율이 10.7%, 10.1%까지 지난 13일에 떨어졌는데 이 예비율이 10점 이하로 떨어지고 그거보다도 더 이제 떨어지면은 결국은 경보를 발령을 합니다. 경보를 발령해서 일정 지역이나 일정 시간에 에어컨이라든지 이런 전력을 사용하지 못하게 하는 그런 상황이 발생하는데 이런 엄청난 열돔, 폭염 속에서 그야말로 염천 하늘이라고 그러죠. 염천 속에서 에어컨마저 못 켜는, 전기마저 못 켜는 사태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사람들 더욱더 그야말로 지금 마스크까지 끼게 낄 수밖에 없어서 어디 잠깐만 나와도 마스크를 끼고 나와야 되는 이 코로나 시대에 이 에어컨마저 켜지 못하게 되면은 되어서 사람들의 숨을 더욱더 턱턱 막히게 하는 이런 상황이 발생할 가능성이 이번 주에 크다 그런 얘기입니다. 근데 이번 주가 지금 7월 세 번째 주죠. 그러니까 지금 아직까지 정말 더위는 아직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7월 말 8월 초가 아직 남아있는데 불구하고 7월 말 8월 초도 오지도 않았는데도 벌써 이런 전력 대란, 블랙아웃, 대정전 위험이 지금 대정전 우려가 커지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금년 여름을 과연 어떻게 보내야 할지 코로나 속에서 계속 코로나 확산 속에서 마스크는 끼고 다녀야 하고 전력마저 마음대로 사용할 수 없어. 에어컨도 시원하게 켜지 못하는 그런 사태가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는 예보가 계속 아침에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가장 큰 원인이 정부의 무리한 탈원전 정책 때문에 그렇다는 분석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멀쩡한 월성 1호기를 경제성을 조작해서 폐쇄하는 바람에 지금 경제성을 안전성에 문제가 없다고 하니까 경제성을 조작해서 폐쇄를 한 산업자원부 장관이나 관련 공무원들이 지금 구속이 돼서 재판에 회부되어 있는 상태고요. 현재 24기에 원전을 가동하고 있는데 그동안에 문재인 정부 들어서 원전을 폐기하거나 가동 중단하거나 건설을 공사를 중단하거나 한 원전 13기에 달아온다고 하니까 이것마저 정상적으로 공사가 진행되거나 가동되었더라도 지금 현재와 같은 금년에 걱정되는 블랙아웃 사태까지는 걱정할 필요가 없었을 텐데 13기의 원전이 가동 중단되거나 폐기되거나 뭐 이런 식으로 되다 보니까 지금 현재 심지어는 새 원전 부지마저 백지화시키는 이런 사태를 조치를 취하다 보니까 금년 여름에 이번 주에 지금 블랙아웃 사태까지 우려가 되는 그런 상황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탈원전 때 발전 비용이 연 166조가 든다. 전기료 부담이 3배가 든다. 이미 이것은 뭐 전기료 부담이 탈원전에 비해서 다른 신재생 에너지나 다른 것 발전 비용이 크다는 건 이미 많이 지적이 되어 왔습니다. 탈원전 고집하면 그 분야의 전력 설비도 450조가 더 든다는 그런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일본은 후쿠시마 원전 사고가 난 이후에 다시 원전 비중을 다시 늘리고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세계 원전 설비 용량 순위는 미국이 789.9 기가와트로 가장 많고요. 지금 한국이 그다음에 중국, 프랑스, 러시아, 한국이 152 기가와트입니다. 그런가 하면 이 더위 속에서 전세값도 2배나 뛰고 있는, 집값도 지금 2배가 뛰었고요. 문재인 정부에서 집값도 2배나 뛰고 전세값도 2배나 뛰었는데 문제는 전세값이 6년 새에 2배나 뛰었는데 전세 서민 저리대 주는 3억 원 기준으로 그대로 남아 있어서 지금 그것이 전세 자금을 저리대출을 받을 수 있는 기준이 3억 원이기 때문에 많은 세입자들이 저리대출을 받지 못하는 그런 문제까지도 발생을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전세가 급등해 서민 저리대출 아파트가 서울만 7천채가 사라졌다. 그러니까 전세값이 오르기 때문에 3억 원이 넘으면 대출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지금 이것이 이제 임대차 3법 때문에 그런 것인데요. 임대차 3법으로 인해서 전 월세 가격이 거의 폭등을 하면서 전세값은 오르고, 그런데 그런 반면에 서민 저리대출 기준은 여전히 3억 원으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지금 그나마 전 월세 가격이 폭등하는 속에서 저리대출도 받지 못하는 서민들의 커다란 부담이 되고 있다. 그런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더운데 지금 사람들의 가장 중요한 것이 더운데 집을 편안하게 가지고 있지 못한 문제죠. 더운데 또 전세를 얻어서 전세 난민이라고 그러죠. 전월세 난민. 서울 벗어나서 외곽으로 쫓겨나가는 그런, 또 이사까지 또 가야 되는 이런 서민들의 애환이 지금 금년에 가중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오세훈 시장이 출범한 지 100일 되었습니다. 100일 동안 재건축 재개발을 예상만큼, 공약한 만큼 속도가 안 나오고 있다. 속도를 내야 된다. 서울의 집값은 폭등하고 전월세 가격도 폭등하고 있는 것을 좀 진정될 수 있도록 주택 공급의 속도를 내야 한다는 그런 주장이 나오고 있고요. 그런 가운데 지금 세계 최고 수준의 최저임금, 한국 최저임금이 증가율이라든지 혹은 중위임금 수준 대비 최저임금이 가장 높은 상황인데, 그러다 보니까 자영업자들이 적자가 나면서 자영업자들이 촛불을 들겠다 하는 그런 절규까지 나오고 있는 것은 너무 당연하다, 그런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정부는 지난 14일 한국판 뉴딜 사업을 발표한 지 1주년을 맞이해서 뉴딜 2.0이라는 걸 발표했습니다. 이 뉴딜 2.0에는 예산을 종전의 160조에서 220조로 크게 확대했습니다. 그런데 이미 뉴딜 1.0의 160조도 집행률이 10%도 안 되는 사업이 150개나 된다. 그런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70개는 아예 예산은 배정받았지만 단 한 푼도 집행되지 않고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뉴딜 1.0이라는 것이 얼마나 그야말로 급조된 내용이 없는 거창한 프로그램에 불과한 것인가를 여실히 드러내고 있습니다. 1년 동안 집행률이 10%도 안 되는 사업이 150개나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687개 사업이라, 전체 사업이 687개 사업인데 이 중 150개는 아예 6개월간 집행률이 10%도 안 되고, 이 가운데 70개 사업은 아예 한 푼도 집행되지 않고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주로 무슨 일자리 정책이라고 하는 고용 사회 안전망 관련 뉴딜, 이런 것들, 그다음에 또 무슨 심지어는 그린 뉴딜 같은 거. 이 그린 뉴딜은 그냥 태양광 이런 것이 신재생 에너지 지원한다는 거죠. 그다음에 디지털 뉴딜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디지털 인재 양성은 13%밖에 집행 안 됐는데, 디지털 인재 양성이라고 하는 것이 내용을 보면은 디지털 회사에 알바 같은 거 하는데 지원을 해준다, 이런 정도로 되어 있다 보니까 그렇고, 또 최근에 이번에 이 디지털 2.0에서 추가된 휴먼 뉴딜이라고 하는 거, 이건 그냥 청년들이 월 10만 원씩 저축하면 2, 30만 원 더 보태준다, 이런 돈 풀기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뉴딜이라고 하는 1933년에 대공황이 발생하면서 집권했던 프랭클린 루즈벨트 대통령이 했던 뉴딜과는 완전히 다른, 그 프랭클린 루즈벨트 대통령은 경기를 살리기 위해서 경기를 여러 가지 제도를 계획하고 혁신하고, 그다음에 좀 더 오랫도록 한번 투자하면 오랫도록 경제 발전에 도움될 수 있는 댐을 건설한다든지, 이렇게 지금도 테네시 계곡의 댐이 가동되고 있습니다. 가동되어서 전기가 공급되고 있는데, 이런 건 하지 않고 휴먼 뉴딜 돈을 퍼준다든지, 그다음에 디지털 뉴딜이라고 디지털 경험을 쌓는다 이래서 돈을 지급한다든지, 또는 사회 안전망 뉴딜이라고 그래서 그냥 역시 또 사회 안전망을 더 강화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지금 주로 내용을 보면은 내용도 근실하지 못하지만은 이름만 뉴딜이지 사실은 올드딜이라고 할 정도로 내용도 근실하지 못하지만, 더 큰 문제는 어디에 집행될 것이라는 확실한 플랜을 정하고 예산을 확보해야 되는데, 예산부터 확보하지 않은 이런 어 점이 강하게 보일 정도로 이렇게 무조건 책정하고 보다 보니까 지금 집행률이 70개 사업은 전혀 집행 한 푼도 안 되고 150개 사업은 10%도 안 된다, 이런 지적이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 다시 또 이번에 지난 14일 날 뉴딜 사업, 뉴딜 발표 1주년을 맞이해서 뉴딜 2.0이란 걸 발표하면서 또 규모를 60조 원이나 더 증액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재정 무서운 줄은 전혀 모르고 그냥 무조건 편성하고 보자. 이러면 이제 재정이 그 집행률을 높이기 위해서 재정이 낭비가 되는 거죠. 낭비가 되다 보면 국고는 결국은 국가 부채는 계속 증가하고 집행은 낭비가 되는 그런 상황이 발생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암호화폐는 지금 계속 횡보를 보이고 있습니다. 비트코인 가격이 지금 계속 횡보수에서 약간 약세를 보이면서 현재 31,741달러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국에서도 이제 업비트 마켓 인덱스는 업비트 알트코인 인덱스가 횡보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비트코인이 약간 상승해서 1.2% 상승했습니다. 이들이면 0.9% 상승을 했고요. 그래서 비트코인 가격이 한국에서는 3,761만 원을 기록하고 있고 이들이면 226만 원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드디어 금융위에서 578개의 코인을 세 가지로 분류한다. 지불형 코인과 비트코인 같은 거, 증권형 코인, 유틸리티 코인으로 구분해서 기능별로 규제한다는 그런 발표를 했습니다. 이건 벌써 이제 뭐 금융위에서 영국에는 EU법을 참고한다 한다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만 저희 학회에서 제가 회장으로 있는 한국금융IC 융합학회에서 아마 한 3년여 전에 스위스 주크 크립토밸리라고 하는 세계에서 가장 크립토 산업이 발전되어 있는 크립토밸리를 방문했는데 이미 벌써 스위스에서 이런 그 코인을 사실은 핀마 가이드라인이라고 그래서 스위스 금융당국의 가이드라인이라고 하는 건데 핀마가 스위스 금융당국을 말하는 건데 핀마 가이드라인에서 벌써 지불형과 증권형, 유틸리티형으로 구분해서 증권형의 경우에는 반드시 증권당국의 허가를 받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벌써 한 건데 우리는 그만큼 늦어진 거예요. 제가 아이러니컬한 건데 그 당시에 제가 학교에서 스위스 주크를 방문했을 때 이미 국회 정무위원회도 방문했었고 국회 정무위원회를 수행해서 금융위원회에서 고위 간부가 방문을 했었는데 갔다 온데 여전히 아무런 반응이 없었어요. 없더니 드디어 이제 뭐 큰 사회 문제가 특검법 시행을 앞두고 대두되기 시작하니까 이제서 이런 이미 유럽이나 선진국에서 3, 4년 전에 했던 것을 이제 우리는 도입한다 뭐 이런 얘기 아침에 듣습니다. 뭐 그러나 만시지탄이 있지만은 뭐 다행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부터라도 철저히 이렇게 관리를 해야만이 그러니까 필요한 규제는 해야 한다. 필요한 관리는 해야만이 투자자 보호가 되고 생태계가 보호가 된다. 생태계가 더 활성화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가운데 비트코인이 최고라는데 전기가 너무 많이 든다는 그런 지적이 나오면서 그것이 이제 결국은 비트코인을 생산하는 과정에서 자급 증명이라고 하는 이 증명 방식 때문에 전기가 많이 소모되는데 이 전기가 많이 소모돼서 친환경 환경 친화적 채굴이 아니다 하는 그런 지적이 계속 나왔었는데 지금 영국의 아르고 블록체인이나 캐나다의 DMG 블록체인 등에서 크립토 기후 협약이라는 걸 만들었는데 이 크립토 기후 협약에 가입해서 이제 친환경 채굴을 시도하고 있다 그런 보도가 나왔습니다. 심지어는 앞으로 신생 에너지로만 운영해서 탄소 배출량 제로 코인을 만드는 것이 목표다 이런 보도가 나왔습니다. 지금 이제 곧 7월 여름에 한국에서 엄청난 지금 그 많은 IPO 시장을 IPO 대어들이 IPO를 하게 되는데 예를 들면은 7월 26일에 카카오뱅크가 약 시총 18조 5천억의 카카오뱅크가 IPO를 하고 또 크래프톤 게임 회사인데 8월 2, 3일에는 크래프톤 시총이 25조에 달하는 크래프톤이 8월 2, 2일, 3일에 IPO를 하고 또 카카오페이도 시총 12조 5천억인데 8월 4일, 5일에 IPO를 하고 등등 이런 식으로 대어들이 지금 많이 7, 8월에 7월 말 8월 초에 IPO가 예정되어 있는데 문제는 이것이 이제 지금 따스항이 될 것인가 하는 그런 것이 주목을 받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달부터는 7월부터는 중복 청약이 금지됩니다. 그래서 중복 청약이 금지되기 때문에 아마 청약 경쟁률이 좀 낮아질 가능성이 있고요. 그러나 정권에서 우대 등급을 받으면 청약 한도 2, 3배 늘 수도 있다. 이런
보도가 나왔습니다. 네, 지금 빅테크 기업에서 미국에도 실적 발표 시즌인데요. 2분기 실적 시즌인데 스왑 게임들이 미국에 많이 투자하고 있는데 빅테크에서 역대급 한국 스왑 게임들이 많이 투자하고 있는 빅테크 기업에서 역대급 실적이 나올 것인가 지금 주목을 받고 있다. 그런 보도가 나오고 있고요. 그런가 하면 테크렛이라고 그래서 지금 빅테크 기업들의 독과점에 관해서 지금 많이 독과점 규제나 또는 벌과금이 부과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상황이 또 주의해야 된다. 그런 보도가 나왔고요. 결과적으로는 뜨는 산업에 장기 투자하는 ETF가 답이라는 얘기인데 뜨는 산업이 무엇이냐? 메타버스나 자율주행, ESG 같은 기업들 분야가 뜨는 산업이다. 그런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일본의 손정희가 한올자에 2조 원을 투자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현대차는 파업을 안 하면 주식까지 준다고 했는데도 그리고 기본급을 59,000원 올리고 성과급도 125% 플러스 550만 원 일시급도 주고 또 파업을 안 하면 무상주도 지급하겠다 이렇게 했는데도 여전히 현대차 노조에서는 정년을 64세까지 연장해달라고 고집하면서 일단은 사측에 제의를 거부했다는 보도가 나오는데 국민은 여론 부정적이다 하는 그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현대차를 하면 한국의 최고의 대우를 받는 기업이죠. 근데 신입사원 연봉이 약 6, 7천만 원에 달하고 있는 한국 최고의 기업인데 여기서 정년까지 64세까지 연장해달라고 고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청년들의 일자리가 없는 청년들은 그냥 안중에도 없습니다. 오직 본인들의 정년을 연장해서 그것도 성과급이 아니고 연금급이 적용되고 있는 상황인데 그런 주장만 계속 나만 기존 노조들이 본인들만 생각하는 그런 행태를 보여서 국민들은 그렇게 여론이 부정적이다 그런 보도가 나왔습니다. 지금 반도체 산업에 한국의 K 반도체가 많이 흔들리고 있다는 그 지적이 연일 나오고 있습니다. 인텔이 지금 34조 원을 베팅을 하고요. 그런데 그런 반면에 삼성 투자는 지연되면서 K 반도체가 흔들리고 있다는 보도가 나옵니다. 그런가 하면 삼성전자는 TMC를 따라잡아야 되는데 뒤에서 인텔이 추격해오고 있는 샌드위치 상황이 가중되고 있다는 그런 보도가 나왔습니다. 대만의 TSMC는 반도체 패킹을 개법하기 위해서 일본으로 가고 있다. 지금 이것이 말이죠. 미국의 전략대로 가고 있는 것이에요. 미국이 지금 반도체 동맹을 구축하는데 미국과 대만과 일본을 연결한 한국을 패싱하고 있는 그런 분위기가 보입니다. 한국이 계속 지금 친북, 친중, 미국이 계속 지금 봉쇄하려고 하는 중국과 계속 친중 정책을 하면서 미국이 반도체 동맹에서 한국이 약간 좀 패싱되고 있는 듯한 느낌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만의 TSMC가 반도체 패킹 해법을 위해서 일본으로 가고 있다. 그것이 미국이 구상하고 있는 미국, 일본, 대만의 반도체 동맹인데 여기 우리가 탈락할 경우에는 패싱될 경우에는 한국의 반도체가 더 위기 상황으로 갈 가능성이 크다는 점이 지금 계속 경고 등이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 가운데 트럼프는 중국의 반도체 숨통을 주기 위해서 핵심 장비를 생산하는 대만 네덜란드 기업에 대해서 계속 네덜란드에 대해서 중국에 수출을 못하도록 압력을 가하고 있다는 그런 보도가 나왔습니다. 그런 가운데 삼성전자는 또 하나의 위기 상황에 봉착하고 있는데 지금 삼성전자의 모바일 폰이 세계시장 점유율이 19%인데 중국의 샤오미가 17%로 뒤쫓아오고 있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애플이 14%인데 문제는 전년 동기비 성장률이 샤오미가 8.3%인데 비해서 삼성은 1.5%밖에 삼성이 83%, 삼성은 15%밖에 안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지금 샤오미가 무서운 추격을 하면서 삼성의 모바일 폰을 위협하고 있다는 그런 보도가 나왔습니다. 삼성전자는 여러 가지 면에서 반도체나 모바일 폰에서 계속 지금 위기 속으로 빠져들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이는데 이재용 삼성 부회장 이런 부분을 진두지휘하고 돌파해 나가야 할 이재용 부회장 여전히 감옥에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한국의 배터리 소재 산업도 주목을 받고 있다. 글로벌 배터리 업체들의 손짓을 받고 있다.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문재인 정부에서 K 배터리를 키운다고 하면서 핵심 소재인 구리나 니켈 광산을 헐값에 이명박 정부 때
해외 광산을 개발해 오던 것을 적폐로 전 정권이 하던 사업은 무조건 적폐로 지급해서 배터리의 핵심 소재인 구리랑 니켈 광산을 헐값에 팔고 있다. 그런 보도가 나왔습니다. 이미 지금 매각을 완료한 데도 있고요. 지금 매각 중인 데도 있고 그렇습니다. 매각을 완료한 것이 캐나다 있는 캐나다 업체, 그다음에 이제 칠레 산토민고에 있는 구리 캐나다의 구리 광산들 이미 매각을 완료했고 나머지도 지금 매각 중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지금 헐값에 거의 지금 이제 오랫도록 투자해서 수익이 나기 시작한 광산까지도 헐값에 매각하고 있다. 지금 도대체 우리 정부가 하고 있는 이게 무엇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게 K 배터리 산업을 키운다고 얼마 전에 뭐 그냥 대통령도 참석하는 그런 행사까지도 가졌는데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이 배터리의 핵심 소재인 구리랑 니켈 광산을 또 헐값에 매각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전 정권이 하던 것이라도 국가에 도움되는 것이라면은 그대로 이어받아서 더 발전시켜야 되는데 전 정권이 하던 것은 무조건 적폐다 이렇게 해서 매각을 하고 있는 안타까운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제 이 배송 산업이 지금 엄청나게 지금 약진하고 있는데 이 퀵커머스라고 합니다. 이 판커에는 퀵커머스, 이 커머스가 아니라 퀵커머스인데 새벽 배송도 늦다. 하루 종일 30분 배송 시대를 이어가고 있다는 그런 보도가 나오고 있고요. 빠른 배달의 판이 커지고 있다. 그런 가운데 현대백화점도 물류 실업을 해서 현대차와 달리는 물류 규제에 올라탄다. 그런 보도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다시 말하면 현대백화점도 현대차와 손을 잡고 퀵커머스 시장에 진출을 하고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보면 커머스 시장이 지금 보면은 배민, 요기요, 쿠팡, GS 리테일, 현대백화점, 오아시스 등인데 이런 것들이 바로 지금 현재 그 퀵커머스 30분 배송 시대를 열어가고 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LG 가전이 미국의 월풀의 매출에 2조 원, 올해 상반기 기준으로 매출 2조 원을 앞서가고 있다. 가전 세계 1위가 눈앞에 있다. 그런 즐거운 보도가 나왔습니다. 카이스트와 서울대 총장이 한국이 AI 교육을 강화하면 낙오된다는 얘기에서 강력한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AI가 4차 산업혁명의 핵심 산업 중에 하나인데 현재 우리나라 AI 교육은 초중 9년간 정보 교육이 51시간밖에 안 돼서 세계 경쟁국의 6분의 1 수준에 거치고 있다. 그런 얘기고 또 AI를 하려면 또 수학이 필요한데 거의 고등학교 학생의 3분위가 수포자이기 때문에 그것도 좀 문제가 있어. 현재 우리나라 교육 시스템이 바뀌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지금 4차 산업혁명에 아주 수월성 있는 인재가 필요한데 인재가 없어서 지금 난립니다. 개발자들은 지금 웃돈을 얹어서 스카우트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정작 학교 교육은 그에 따라가지 못하는 평준화 교육만 하고 있는 그런 상황에 대해서 질타가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언론중재법을 관련 상임위에서 소위를 통과할 태세인데 집값도 선거도 백신도 모두 언론 탓으로 돌려서 여론 통제를 하려고 하는 속내를 드러내고 있다는 그런 지적이 나왔습니다. 최근 중국 대사의 발언, 즉 한미동맹 관련돼서 관련 문제, 사드 문제 등에서 중국 대사가 싱하이밍 대사가 노골적으로 한국 윤석열 대권 주자의 한미동맹 발언과 사드 배치 입장에 반박하는 발언을 내놨는데 지금 주재국 대사로서는 이례적인 이런 발언들이 그야말로 안하무인격 발언들이 나오는데도 사실상 정부는 무대응을 하고 있다. 그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런가 하면 일본의 차석 공사도 또 한국에 대해서 또 발언을 했습니다. 일본 문제에 대해서도 또 발언을 하면서 5차 문제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대일 외교를 비판을 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일본과 중국이 어쩌다가 한국은 일본과 중국이 함부로 대하는 대사나 심지어는 대사급 총괄공사가 한국 정부의 외교 정책을 비난하는 이런 나라가 됐나 하는 그런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결국은 우리가 중심을 잡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일이 발생하는 것이죠. 외교 참사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뭐 아무도 흔들 수 없는 나라를 만들겠다고 하더니 일본 공사나 중국 대사가 일단 결례를 해도 아무도 대응하지 않는 이런 나라가 되고 있는 안타까운 보도가 나왔습니다. 이번에 다음 정권, 다음 대선의 정권 교체를 반드시 해야 한다. 국수주의나 민영주의 정권을 막으려면 반드시 해야 한다. 자유민주 정체성을 지키면서 막판에 단일화해서 이겨야 한다. 그런 주장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윤석열 그동안에 야권의 제1의 그 주자인 윤석열이 지금 위기감이 계속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비전을 보이지 못하고 메시지도 거칠다.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그런 가운데 윤석열은 광주를 방문해서 5.18 정신을 헌법 전문에 수록하는데 찬성한다. 라고 얘기하면서 광주 경제 발전이 너무 안 돼서 18년 전과 똑같다는 하면서 울컥하는 모습을 보였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과연 광주가 가장 낙후된 지역이냐? 그렇지 않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사실은 제가 지역별 그 소득 통계가 있는데 GRDP라고 그래요. 지역별 통계를 보니까 현재 한국에서 가장 낙후된 지역이 대구입니다. 대구, 부산 뭐 이런 식으로 되는데 광주는 뭐 한 중간 정도 됩니다. 그런데 어제 윤석열 그 전 총장은 광주를 방문해서 너무 발전이 안 돼 있다라고 울컥했다는 그런 보도가 나왔는데 이제 대선 후보가 되고 대통령이 되려면 좀 객관적인 지표를 가지고 볼 줄 아는 그런 지혜, 그런 것이 필요하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야권에서 그렇잖아도 이제 최 전 감사원장은 입당을 하고 윤석열은 입당을 하지 않으면서 뭔가 지금 이상한 기류가 뭔가 좀 아쉬운 기류들을 보이고 있는데 이것들이 빨리 극복되어서 단일화된 후보를 내서 지금 뭐 모든 분야에서 좀 전에 뭐 보면은 뭐 방역, 경제, 뭐 모든 뭐 원전 뭐 등등 투심려 외교 등 국방 등등 모든 분야에서 붕괴되고 있는 대한민국을 붕괴시키고 있는 문재인 정부의 좌파 정부의 재집권을 막아야 되는데 이런 모습을 보여서 안타깝습니다. 빨리 이런 모습이 극복되어야 희망이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하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